반갑습니다. 저는 세상을 바꾸는 페미니즘 교육을 맡은 사회진보연대 페미니즘 팀장 김유미입니다. 저는 이런 질문으로 교육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노동조합에는 왜 여성 간부가 적을까? 사실 교육공무직본부는 대부분의 조합원들이 여성이기 때문에 간부들도 대부분 여성이죠. 그렇지만 조금 더 상층에 있는 노동조합으로 올라가 보면, 그리고 다른 노동조합으로 눈을 돌려보면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단적으로 1995년에 민주노총이 출범한 이래로 민주노총 위원장 중에 여성은 13명 중에 단 1명도 없습니다. 2007년 공공운수노조가 출범한 후에도 7명의 위원장이 있었지만 그 중에 여성은 1명도 없습니다. 또한 민주노총의 16개 지역본부의 역대 본부장을 모두 통틀어서도 여성은 단 1명도 없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걸까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열악한 노동 조건에 여성들이 더 많이 몰려있는 현실은 여성의 노동조합 조직률 자체를 낮게 만듭니다. 아시다시피 저임금이고 중소영세사업장이고 비정규직인 경우에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기가 더 힘들죠. 근데 그런 일자리에 여성이 더 많기 때문에 여성은 노동조합에 간부가 적을 뿐만 아니라 조합원 조직률도 적은데요. 한국에 지금 그 노동조합 조직률이 10% 정도라고 하잖아요. 민주노총, 한국노총, 기업노조 이런 모든 노조를 통틀어서 그 전체 조합원 중에서 여성 조합원의 비율은 23%밖에 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간부로서 성장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두 번째는 가족 돌봄 책임입니다. 집회를 하다 보면 여성 조합원들이 집회 끝나고 빨리 집에 가서 애들 밥 해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 하는 거 한 번쯤 보셨을 것 같은데요. 보통 직장인 여성들은 기혼일 경우에는 집으로 두 번째 출근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노동조합 간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직장 생활 이후에도 노동조합의 여러 교육에 참여하고 친목활동에 참여하면서 성장할 수 있는 것인데, 기혼 여성들은 기본적으로 가족 돌봄 책임 때문에 자기가 쓸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그런 기회 자체가 한계적인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여성의 성장 방식인데요. 여자들은 어렸을 때부터 그런 말을 참 많이 듣고 큽니다. 여자애가 왜 이렇게 기가 세니? 여자가 너무 똑똑하면 남자들이 싫어한다. 목소리가 너무 크면 안 된다. 이런 말을 듣고 자라기 때문에 여성이 리더로 성장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여러 편견이 성장 과정에서부터 존재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르게 말하면 이런 여성 노동자들의 한계를 극복하는 과정이 여성들이 노동조합을 만들고 투쟁하는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노란색 글씨로 있는 부분은 2007년, 8년에 이랜드 뉴코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투쟁을 하는 과정에서 했던 이야기들입니다. 당시 언론에서는 이 여성 노동자들의 투쟁을 반찬값 벌러 나온 불쌍한 아줌마들의 투쟁이라는 방식으로 많이 이미지를 만들고 보도를 했었는데요. 그런 보도에 대해서 이 노동자들은 나 반찬값 정도 벌러 나온 거 아니다 라고 대답을 했었고요. 그리고 지나가는 시민들이 집에 가서 애들 밥이나 해주지 뭐 이렇게 나와가지고 농성한다고 저러고 있냐 아줌마들이, 이런 말을 할 때에도 우리는 우리 아이들이 비정규직 없는 세상에서 살게 하기 위한 당당한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이 성장을 하는 데에서 리더로서 역할을 하기 기회가 별로 없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마찬가지로 이 이랜드 뉴코와 노동조합 조합원들은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마이크 잡고 말해보는 거 너무 처음이다. 난생 처음이라서 너무너무 떨린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도 노동조합 활동을 통해서 점점 더 당당한 목소리를 내면서 변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굳이 이 2007년, 8년에 투쟁 이야기를 한 것은 제가 살면서 처음으로 나가본 노동조합 투쟁이 바로 이 당시 투쟁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실 노동조합 투쟁이라고 하면 대부분 이제 낯설고
무서운 남성들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이랜드 뉴코와 여성 노동자들은 그냥 내가 동네에서 볼 수 있는 우리 엄마 친구 같은 분들인데 그분들이 같이 목소리를 높여서 노동운동의 활동가가 되어가는 모습이 굉장히 감동적이었고 그때의 경험이 저를 이후에도 여성운동, 노동운동, 사회운동에 계속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큰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랜드 뉴코아뿐만 아니라 2000년대에 굉장히 많은 여성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나서 함께 싸우는 일이 있었고 그 과정에 교육공무직본부의 10년도 함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지만 교육공무직본부 조합원들이 자신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페미니즘 운동과 연관지어서 생각해 본 적은 별로 없으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교육이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은 크게 4가지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여성 문제를 임금과 고용 문제, 그리고 성과 재생산 문제로 2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고요. 그 이후에는 요즘 페미니즘을 둘러싼 여러 사회적인 논란이 있는데 그런 논쟁들을 함께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노조 활동과 성평등의 관계, 그리고 교육공무직본부의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임금과 고용이고요. 한국에서 여성 노동 문제를 이야기하면 항상 나오는 굉장히 유명한 수치인데요. 성별 임금 격차가 OECD 내 국가들 중에서 부동의 1위라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의 성별 임금 격차가 36.7%다라고 나오고 있는데요. OECD 평균은 저 끝에 초록색으로 보이시는 것처럼 14.1%고요. 한국은 OECD에 가입한 이래로 항상 1위인데 그것도 그냥 1위인 것이 아니라 2위인 일본과도 1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는 굉장히 압도적인 1위를 계속해서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남성 임금을 100으로 놓았을 때 여성 임금의 수준은 64라는 이야기입니다. 임금뿐만 아니라 고용의 문제도 있는데요. 남성 노동자 전체의 29%가 비정규직이라면 여성 노동자 전체 중에서는 거의 절반에 가까운 45%가 비정규직이라는 현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것일까? 그 이유를 매우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이현주 국회의원이 과거에 했던 이 말이라고 생각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다들 잘 알고 계시고 많이 분노하셨을 말인데요. 그냥 밥하는 아줌마다. 이 아줌마들이 왜 정규직이 되어야 하냐라는 말을 한 적이 있었죠. 이 말을 하나하나 뜯어보고자 합니다. 먼저 밥하는 이라는 말입니다. 밥을 하는 것은 그리고 밥뿐만 아니라 여러 가사노동과 돌봄노동은 원래부터 여자들이 해왔고 여자들이 제일 잘하고 그냥 여자들이 하는 게 당연한 그런 일로 여겨집니다. 거기다 그냥 아무나 쉽게 배워가지고 하루 공부시켜가지고 들어가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냐, 뭐 어려운 일이라고 그러냐 이런 생각도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남편이 하는 일이 더 중요한 일이지 여성이 집에서 가사노동, 돌봄노동을 하는 일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부차적인 일이라는 인식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따져보면요. 사실 가사 돌봄 노동을 여성이 해야 한다는 법은 전혀 없죠. 그리고 쉬운 일이라는 편견에 대해서도 상당한 숙련과 근력과 책임감을 요하는 일이라는 것은 당연히 이 일을 해보신 분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보통 그래서 이걸 쉽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 일을 거의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쉬운 일, 별거 아닌 일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겠죠. 게다가 이런 일들이 세상이 돌아가는데 꼭 필요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번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더더욱 느꼈는데요. 이 아이들이나 노인이나 환자, 장애인들을 돌보는 일이 멈췄을 때 한국 사회에 얼마나 큰 혼란이 일어나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결코 사소하고 부차적인 일이 아니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줌마라는 말인데요. 꼭 아줌마가 아니더라도 여성들은 일터에서 아가씨라고 불리는 일도 굉장히 많고 이것도 사실 굉장히 연결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이런 말을 왜 들을까? 왜 이제 젊은 여자가 일을 하고 있으면 이제 창구에서 은행 창구 같은 데서 일을 하고 있으면 이제 고객들이 와서 아가씨 이렇게 부른다든지 아니면 뭐 서비스직 이제 식당에서 일하는 여성 노동자가 있을 때 아줌마 이렇게 부른다든지 하는 일들은 기본적으로 노동자는 남성이고 기혼 여성 또는 미혼 여성이 일을 하는 건 정규 노동이 아니다라고 보는 인식이 담겨 있습니다. 미혼 여성의 경우에는 그냥 결혼하면 그만둘 잠깐 일하는 예쁜 아가씨 정도로만 생각을 하는 거고요. 직장 내 분위기를 띄워주는 사람. 그리고 기혼 여성의 경우에는 남편이 가장이고 남편이 돈을 벌어오는데 그걸 좀 보조하려고 나와서 일을 하는 사람 또는 불쌍한 사람 이렇게도 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노동자로 당당히 취급받는 것이 아니라 아가씨나 아줌마로 호명이 되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줌마라는 말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남성이라는 편견도 들어있는 거겠죠. 그렇지만 실제로는 맞벌이 가구나 여성 가장도 굉장히 많은 현실이 있습니다. 물론 기혼 여성의 경우에 그 가족 돌봄에 대한 부담 때문에 좀 단시간 일자리를 구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해서 여성의 일자리를 대부분 단시간 저임금 일자리로만 주어지는 그런 사회라면 특히 이런 여성 가장의 가구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빈곤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큰 사회적 문제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여성들에게도 양질의 정규직 일자리가 필요하고 그리고 가족 돌봄의 부담 때문에 내 일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돌봄에 대한 공적 책임, 사회적 책임이 꼭 필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여성 고용률은 한국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높아져 왔지만 그 높아진 것이 실제로 집에서 하던, 가족 안에서 하던 가사 돌봄 무급 노동을 일자리로 만드는데 노동시장 안에서도 저임금 비정규 노동으로 반복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여성 노동의 현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역시 유명한 그래프인데요. M자 곡선이라고 하죠. 여성의 생애 주기에 따른 고용률이 M자 모양을, 알파벳 M자 모양을 띈다는 건데요. 실제로 그렇게 확인할 수 있죠. 회색 선이 2000년 그래프고 붉은색 선이 2014년 그래프인데요. 여기 선 그래프 중에서. 근데 보시면 2014년으로 오면서 조금 더 M자가 뒤로 시기가 늦춰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명확한 M자를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여성이 기혼, 출산, 육아를 하는 그 시점에 굉장히 많이 일을 그만두거나 이제 휴직을 하게 되는 상황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세대별로 성별 임금 격차를 따져봤을 때는요. 20대에도 물론 차이가 나지만 이 격차가 30대, 40대로 가면서 점점 커지는 모습도 마찬가지로 이런 출산 육아기 여성의 경력 단절과 연결된 지표라고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여성 노동이 엄청난 성별 임금 격차와 고용의 문제들을 해결을 해야 될 텐데요. 근데 이 해결이 법적으로는 어렵다는 점이 아주 큰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한국에서 이제 남녀고용평등법, 남녀차별금지법 같은 여러 차별을 금지하는 법들은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까지 쭉 만들어져 왔는데요. 그런 법안이 만들어진 지 30년이 더 지난 지금까지도 한국은 여전히 OECD 부동의 1위 성별 임금 격차인 국가라는 것이 굉장히 아이러니한 지점입니다. 왜 그럴까 살펴보면요. 그런 법적인 차별 시정은 같은 일을 했을 때 남자에게 더 돈을 많이 주고 여성에게는 너는 여자니까 이만큼만 벌어도 돼 라고 하면서 적은 임금을 주는 것을 이제 법적으로 소송을 걸어서 차별을 시정할 수 있는 방식인데요. 실제로 노동시장에서의 여성 차별이란 아까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여성이 집중된 직종에 가사나 돌봄 노동과 유사한 서비스직 노동을 많이 이제 몰려 있게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저임금과 비정규직 일자리가 양산되는 현실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인 차별 시정으로 해결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런 저임금 시간제 일자리를 여성이 스스로 선호하게 되는 조건도 있다는 건데요. 그건 여성들이 정말 그런 일자리를 좋아해서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가족 내 돌봄이 나의 1차적인 책임으로 있기 때문에 빨리 끝나고 우리 아이를 데리러 가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임금 일자리를 택하게 되는 현실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법적으로도 이렇게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여성 노동자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조직화와 투쟁을 통해서 바꿀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서 이랜드 뉴코와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우리는 반찬값 벌러 나온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투쟁을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요. 여성 집중된 직종이 많이 조직이 돼서 우리 노동은 이렇게 저평가받을 노동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데서 현실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이 2000년대의 여러 여성 비정규직 투쟁의 교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성 노동자들의 조직화는 그냥 여성들이 이제 노동조합 가입 상담을 하러 오기까지 기다린다고 되는 일은 아닌데요. 노동조합을 선택하는 데까지 여성들에게 굉장히 많은 제약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여성 집중 직종의 경우에는 산별노조 또는 민주노총이 전략적인 접근을 통해서 조직화를 더 적극적으로 해야만 현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영역일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성노동 저평가에 항의하는 캠페인입니다. 이 사진은 1975년도 아이슬란드의 모습입니다. 당시 아이슬란드에서는 이 임금과 고용의 성차별에 항의하는 여성 하루 파업을 제안을 했고요. 무려 여성 전체 인구의 90%가 이 파업에 참여를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듯이 사실 사회 전체가 마비가 되었습니다. 여성 집중 직종은 아예 그 사업 자체가 돌아가지 않기도 했고요. 그리고 가정주부들도 하루 동안 일손을 놓았기 때문에 아이들을 돌보고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하는 일은 다 남성들이 해야 됐기 때문에 이 여성들은 거리에 나가서 집회를 했고 그래서 정말 사회가 들썩인 하루를 보냈다고 하는데요. 이 일이 계기가 돼서 아이슬란드는 여러 자리에 여성들이 사회적으로 진출을 하고 지금까지도 세계적으로 성평등 순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굉장히 놀라운 국가입니다.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성별 임금 격차가 100대 64인 것에 빗대서 그렇게 따지면 여자는 오후 3시부터는 무급으로 일하는 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세계 여성의 날인 3월 8일에 3시 스탑, 3시에 퇴근하는 시위를 지난 몇 년간 벌여왔는데요. 이런 식으로 여성 노동의 가치가 이렇게 낮게 평가되는 것에 항의하는 여러 운동을 여성들이 벌이는 것도 이런 현실을 바꾸는 중요한 계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사실 페미니즘 운동의 핵심적인 요구죠. 기존에는 이제 아까 이야기한 아이와 노인과 환자와 장애인의 돌봄이라는 게 가족 내에 있는 여성의 몫으로 많이 전가가 되어 왔습니다. 그런 현실은 여성들이 사회생활을 자유롭게 하기 어려운 조건으로 당연히 이어지고 여성들을 저임금 비정규직 일자리에 이제 계속 몰아넣는 조건이 되긴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돌봄 노동이라는 것을 가족 내 여성이 아니라 사회가 공적으로 책임져서 여성들의 여러 활동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과 재생산의 영역인데요. 먼저 몇 가지 수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에 여성가족부에서 직장인 9,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인데요. 그 조사 결과
전체 직장인의 8.1%가 성희롱 경험이 있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수치는 응답자가 여성일수록, 비정규직일수록, 그리고 나이가 어릴수록 높았는데요. 이 직장 내 성희롱이라는 문제가 성별의 문제, 그리고 직장 내에서의 권력의 문제와 긴밀히 연결된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놀랍고 안타까운 수치는 이렇게 성희롱 피해 경험이 있다라고 응답한 사람들 10명 중 8명은 그냥 참고 넘어갔다라고 응답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2018년도에 한국에서도 미투 운동으로 여러 성폭력 피해 경험에 대한 고발이 이루어졌지만 사실 그게 빙산의 일각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대부분의 성폭력 피해자들은 이 일을 적극적으로 제기하기보다는 그랬을 때 오는 여러 어려움들을 걱정하여 참고 넘어가는 것을 선택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두 번째는 재생산 권리인데요. 재생산이라는 말이 조금 낯설 수 있는데 이 말은 임신, 출산과 관련된 모든 일련의 과정을 포괄하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신, 출산은 사실 여성의 몸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몸뿐만 아니라 여성의 인생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여성의 결정을 중심으로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냐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인데요. 기본적으로 여전히 한국 남성들이 피임을 굉장히 기피하는 현실, 이것은 임신은 내 일 아니니까 나는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기업의 경우에는 기껏 뽑아놓으면은 막 애 봐야 된다고 휴직하고 다시 또 그 대체직 구해야 되고 하니까 너무 골치 아프기 때문에 나는 여자 못 뽑겠다. 또는 뽑을 때도 이제 임신 계획 있냐, 결혼할 계획 있냐 이런 거를 물어보는 일까지 실제로 존재하는데요. 그런 걸 보면 기업은 낳지 말라라고 여성들에게 말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 국가의 경우에는 지금 저출산이라는 게 엄청난 사회적인 이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에게 계속해서 낳아라, 아이를 낳는 것이 나라를 위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실제로 여성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서 어떤 고민 속에 결정을 하게 되는지는 무시한 채로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여러 주문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네, 여성의 성과 재생산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역사적으로 여성을 성적인 존재, 남성의 성욕을 자극하고 만족시키는 존재로만 본다든지 아니면 대를 낳기 위해서 아이를 낳아야만 하는 존재로 여겨져 온 역사가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왔기 때문입니다. 그 수천 년의 역사는 그래서 여성과 남성의 성에 대한 굉장히 다른 이중적인 규범을 만들어 왔는데요. 박스에 남성의 성과 여성의 성의 규범을 적어 보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이중 규범은 남성의 성, 남성의 입장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의 성욕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이고 만족되어야만 하는 것이지만 여성의 성은 부끄러워하고 남성으로부터 지켜야 하고 내 남편의 것이어야만 하는 것이고 또한 남성을 유혹하거나 아이를 낳기 위한 것으로 제한되는 것이 그동안의 현실이었습니다. 이런 이중 규범이 너무나 오랫동안 우리의 생각과 사회를 지배해 왔기 때문에 여전히도 우리의 행동과 생각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겠죠. 대표적으로 이런 인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강도를 당한 사람에게 너 왜 그렇게 비싼 옷을 입고 늦은 시간에 돌아다녀서 타깃이 되었냐. 네가 평소에 좀 돈을 막 쓰지 말고 조심했어야 되는 건 아니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진 않죠. 당연히 강도를 한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고 너는 너무 놀랐겠다, 무서웠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반응일 텐데요. 이상하게도 성폭력 피해자에게는 이런 말이 너무나 많이 주어진다는 것이 지금의 현실인데 앞에 살펴본 것 같은 이중 규범이 있기 때문입니다. 남성의 성욕은 굉장히 자연스럽고 이제 어떤 자극에 노출되었을 때 참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자가 조심해야 된다라는 게 논리적인 귀결이라는 것이죠. 물론 그런 참을 수 없는 욕망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것도 그 이중규범에서 나오는 환상 속의 인식이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최근에가 아닌가요? 올해 방영되었던 그 부부의 세계라는 드라마의 유명한 대사인데요. 사랑이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라는 말. 사실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하곤 하는 말입니다. 나는 그냥 호감이었다, 사랑이었다, 또는 그냥 농담이었다 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사실 직장 내 성희롱이 보여주는 것은 여성들이 일터에서도 내가 그냥 하나의 직원으로 대해지는 게 아니라 어떤 연애 대상, 성적 욕망의 대상 또는 외모 품평의 대상으로 여겨지는 현실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직장 상사의 입장에서는 그냥 한번 찔러보고 아님 말고 할 수도 있는 문제지만 거기에 신입 사원, 여직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은 그런 말 하나, 행동 하나가 퇴사를 고민하게 되는 요인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사실 직장 내 성희롱은 여성 문제인 동시에 노동 문제이기도 하죠. 그렇지만 이런 성폭력이라는 것이 가해자의 엄벌만으로는 해결이 어렵다는 점이 또 여성 문제에서 굉장히 어려운 점입니다. 보통 성폭력 문제에 대해서 한국 사회가 대하는 방식은 가해자를 죽일 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제 사형을 시켜야 된다, 화학적 거세를 시켜야 한다, 전자발찌를 채워야 한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지만 사실은 현실 통계를 봤을 때는 성폭력의 굉장히 많은 비율은 아는 사람에게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몇몇 미친놈들만 잡아 넣는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건데요. 바로 우리가 살펴본 것 같은 남성과 여성의 이중적 성규범 속에서 이제 용인되고 이제 장려되는 그런 문화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모두의 생각과 행동이 변화해야만 바뀔 수 있는 문제로 접근을 해야 합니다. 게다가 성폭력을 그냥 성폭력의 발생만을 막으면 되는 일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여성과 남성을 그냥 따로 떼어놓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생각이 대표적인 것이 바로 펜스 룰이라고 불리는 거죠. 미국의 부통령 마이크 펜스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나는 다른 여자랑은 절대 단둘이 대화도 하지 않는다. 우리 아내와 대동한 자리가 아니면 나는 다른 여자가 있는 식사 자리에는 가지도 않는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사실 그게 이제 자기는 나의 굉장히 좋은 성폭력 예방법이라고 자랑스럽게 언론 인터뷰를 한 것인데 사실 그 말은 뭘 말하냐? 마이크 펜스라는 사람이 그냥 여성을 인격체로 존중하면서 사회인으로서 만나는 거를 나는 못한다. 나는 다 내 성욕의 대상으로밖에 안 보인다. 라는 고백을 한 거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 우리가 남성과 여성을 완전히 이제 공간적으로 분리해서 남녀 칠세 부동석의 사회로 다시 과거로 회귀할 것이 아니라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성의 인격을 존중하면서 여성과 남성이 함께 관계 맺어가는 방법을 배우는 것일 것입니다. 이번 장에서는 역사적인 사례를 3가지 가져와서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 사례는 100년 전, 1917년이니까 100여 년 전이죠. 러시아 혁명기에 여성 혁명가였던 콜론타이가 이야기했던 사랑의 학교입니다. 당시에 러시아 혁명을 통해서 사실상 여성과 남성의 사회적, 경제적인 모든 차별, 장벽은 제도적으로 사라졌는데요. 근데 그렇게 모든 차별이 제도적으로는 사라진 상황에도 여전히 남성들은 자기가 사귀는 여성 또는 이제 결혼한 여성을 자기의 소유물처럼 취급을 하고 여성들은 또 되게 남성에게 의존적이고 남성과의 사랑에 큰 기대를 거는 그런 기존 문화는 혁명 이후에도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보면서 콜론타이가 이런 고민을 합니다. 우리에게는 혁명 이후에 새로운 관계 맺음을 배우는, 새로운 사랑법을 배우는 사랑의 학교가 필요하다. 제도적인 것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구나 라는 제안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N번방 이후에 한국 사회에서도
포괄적 성교육이라는 말이 여러 언론에서 언급이 되고 전문가들이 제안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학교에서나 직장에서 하는 성폭력 예방교육, 성교육이라는 것이 대부분 성폭력 상황에 강하게 거부 의사를 밝혀라. 안 돼요, 싫어요를 잘 해야 한다. 성폭력은 너무너무 나쁜 거다. 이런 방식으로만 가르치는데 사실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성교육은 그런 교육이 아니라 남성과 여성이 서로를 존중하면서 관계 맺는 방법, 그리고 여성의 권리라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올바른 피임 방법은 무엇인지처럼 서로 성적으로 또는 인격적으로 관계 맺는 여러 방법에 대한 이제 교육이 필요하다. 콜론타이가 말한 사랑의 학교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과 비슷한 문제의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역사적 사례는 20년 전 2000년에 있었던 롯데호텔 비정규직 노동조합의 성희롱 집단 소송입니다. 당시에 70일 이상 이 롯데호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농성투쟁을 진행을 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제 농성토론 조별로 나누어서 내가 겪은 부당노동 행위에 대한 이제 토론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랬는데 애초에 투쟁을 했던 이유는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걸고 열심히 투쟁을 한 거였어요. 근데 각자 겪은 부당노동 행위를 쓰라고 했는데 모든 조에서 압도적으로 성희롱 관련한 사례가 많이 언급을 된 것을 보고 노동조합 간부들이 우리는 잘 몰랐는데 뭔가 이 문제가 우리 사업장에 심각한 문제인 것 같다라고 해서 전체 조합원들에게 설문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여성 조합원 중에 70%가 성희롱 피해 경험이 있었고요. 3.3%는 정말 강간 미수, 성추행까지 가는 성폭력을 이제 직장 상사에게 당한 적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당시 노동조합이 집단적으로 이 회사와 가해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하게 됐는데요. 이 소송이 승소하게 된 것이 사실 한국에서 성폭력에 맞서는 운동의 역사에 굉장히 큰 사례로 지금까지도 언급이 됩니다. 그 이유는 일단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했을 때 이 이전까지의 여러 소송은 가해자들이 처벌받는, 가해자들이 이제 배상금을 물어야 하는 결과를 낳았는데 이 경우에는 가해자뿐만 아니라 회사의 책임이 인정된 최초의 사례입니다. 회사가 평소에 이런 성희롱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상황을 알고도 그냥 모른 척 했던 것, 그리고 성희롱 예방 교육을, 의무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것이 인정이 되어서 회사도 엄청난 이제 배상금을 물어야 되게 됐고요. 그리고 또 회식 자리, 그리고 회사 야유회 자리에서 있었던 성희롱도 업무의 일환으로서 성희롱 피해다, 직장 내 성희롱 피해다라고 최초로 인정받은 사례로서 노동조합이 집단적인 힘을 가지고 한국의 성희롱에 맞서는 운동을 한 단계 진전시킨 중요한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당시 롯데호텔 사례를 보면 대부분 가해자들은 이제 인사 권한을 가지고 있는 관리직, 정규직이었고요.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이었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는 사실은 한국에서 이 성폭력 문제라는 게 그냥 여성의 성과 관련된 문제만이 아니라 앞서서 우리가 살펴본 임금과 고용에서 여성이 훨씬 더 취약한 위치에 놓이는 그런 현실과 맞물려 있고 서로 강화하는 문제라는 것도 굉장히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문제를 성적 이중 규범이라는 문제와 그리고 임금 고용에서의 여성의 취약한 조건이라는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만 이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죠. 마지막 사례는 아주 최근의 일인데요. 바로 작년 4월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형법상의 낙태죄가 우리나라 헌법에 맞지 않는다, 위헌이다 라고 결정을 했던 일입니다. 사실 역사적으로는 여성의 성과 재생산 권리를 요구하는 싸움에서 이 낙태죄를 폐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구입니다. 그리고 낙태라는 말은 굉장히 부정적인 어감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운동에서는 임신 중지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사실 지금까지 지구상에 완벽한 피임법은 없습니다. 어떤 피임법이든 일정 비율의 실패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 여성이
임신과 출산에 대한 걱정 없이 성적 욕망과 실천을 이제 권리로서 가지려면 임신 중지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권리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요구가 한국에서는 2010년대 중반부터 여성들이 거리로 나와서 이제 검은 시위를 하면서 싸웠고, 그 결과로 헌법재판소에서 작년에 불합치 결정이 난 상황인데요. 사실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난 이후에 새로운 입법안은 아직까지 마련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서 아마 이제 올해 남은 몇 달 사이에, 3달 사이에 이제 한국 사회에서 많은 논의가 진행이 될 텐데, 그때도 이제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 목소리를 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세상을 바꾸는 페미니즘이라는 전체 교육과 같은 제목인데요. 페미니즘을 둘러싼 한국 사회에서의 여러 논의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 5, 6년 전부터 이제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페미니즘이라는 단어가 많이 호출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사진에 있는 것처럼 강남역 10번 출구에 추모 물결이 있었고요. 그리고 미투 운동도 있었고 82년생 김지영의 유행도 있었죠. 그런데 이렇게 2010년대 들어서 페미니즘 그리고 여성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 한국만의 현실은 아닙니다. 임신 중지의 권리가 여성에게 필요하다, 또는 여성 폭력을 이제는 중단해야 된다, 성별 임금 격차가 여전히 존재하는 것을 바꿔야 된다라는 운동이 세계 곳곳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책도 한국에서만 베스트셀러인 것이 아니라 이제 올해 들어서는 일본과 중국에서도 굉장히 많은 공감을 받으면서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사실 여성들이 이렇게 이미 다 제도적으로 평등이 보장되었다라고 하는 시대지만 나는 그렇게 느끼지 않는다, 여전히 우리의 운동에 과제가 있다고 느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한국 여성들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하나의 흐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장에서는 전체 내용을 이야기하기 전에 영상을 하나 보고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페미니즘에 반대한다, 난 페미니즘에 동의할 수가 없다 라는 이야기들을 사실은 남성들이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것도 현실인데요. 그런 주장들을 하나하나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그때는 맞지만 지금은 틀리다. 무슨 얘기냐? 과거에 페미니즘이 필요했다는 건 알겠다. 우리 할머니 보면 그 세대는 진짜 얼마나 힘들게 살았냐. 그리고 뭐 여자가 대학도 못 가고 막 직장 가지기도 힘들고 집에서 애나 봐야 되고 이런 시대에 이게 필요했다는 건 알겠지만, 지금은 그런 문제들이 다 해결된 시대인데 아직까지도 이제 페미니즘이니 여성의 권리니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냥 징징대는 거거나 아니면 남성에 대한 역차별이다, 이미 여러 문제는 해결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 곳곳에 여성들이 이런 비슷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물론 내가 대한민국에서 젊은 남성으로 살아가면서 딱히 여성이 차별받는다는 것을 못 느낄 수도 있지만, 내가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그런 차별이나 폭력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는 문제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육아기에 들어온 많은 젊은 부모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나는 여태껏 한국이 이렇게 휠체어가 돌아다니기 힘든 길인지 몰랐다.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유모차를 끌고 다니면서야 이렇게 세상에 턱이 많고 보도블록이 망가진 게 많고 계단 때문에 내가 갈 수 없는 가게나 길이 참 많구나라는 것을 내가 유모차를 끌고 걸어보기 전까지는 한 번도 신경 써본 적도 없는 문제였다는 것이죠. 이 장애인 이동권이라는 문제에 애를 가지고서 처음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요즘 젊은 부모들 중에 꽤 많은데요. 마치 그런 것처럼 내가 느끼지 못한다고 해도 지금 여전히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이 한국에 존재한다라는 것이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 같은 굉장히 다양한 통계로도 확인을 할 수 있고 여성들의 운동으로도 확인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한국은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성평등 관련한 제도가 마련된 국가예요. 이건 어떻게 보면 되게 세계적으로는 칭송받는 일이기도 하거든요. 한국은 여성운동의 역사가 별로 길지 않은데 뭐 차별 금지하는 여러 법이라든지 성폭력 처벌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뭐 잘 마련되어 있다, 되게 빠르게 마련했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미국이나 유럽 같은 국가에서는 200년, 300년 동안 여성의 권리에 대한 사회적인 논쟁이 굉장히 활발하게 벌어졌고 여성이 정치 참여, 투표를 하는 것이 옳으냐 마냐에 대한 논쟁과 여성들의 집단적인 운동, 싸움이 있어 오면서 그런 제도가 마련되었던 것인데요. 한국은 그게 아니라 민주화 이후에 굉장히 빠르게 상층 전문가들이 만들어낸 외국의 법을 베낀 것들이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제도적으로는 잘 마련되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대중들이 그 제도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는가 또는 정말 동의하고 그에 맞게 행동을 하고 있는가를 생각하면 전혀 그렇지 않은 사회라는 점에서 여성들이 제도적으로 완비된 성평등과는 별도로 내가 평소에 느끼는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에서는 전혀 달라진 것이 없는 것 같다라고 느끼는 것도 무리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앞서 영상에서 나왔던 이야기인데요. 여자만 힘든 게 아니라 남자도 힘들다 이런 이야기. 82년생 김지영이 이제 되게 유행을 하고 영화로도 개봉을 하면서 민주당 청년 대변인인 이제 남성 대변인이 그걸 패러디한 이제 82년생 남성의 일생도 돌아보면 굉장히 억울하고 힘들다. 뭐 군대에 끌려가야 되고 막 선생님들은 남자라고 더 막 이제 때리고 이런 면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뭐 현상만 봤을 때는 저는 남성도 힘들다라는 것은 맞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성과 남성이 힘든 것이 각각 왜 힘든가를 따져봤을 때는 남성이 군대에 가야 되고 여러 이제 경제적 부담을 져야 되는 이유는 기존의 사회가 우리 사회의 일원, 우리 사회의 시민이 남성이라고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시민으로서 져야 하는 기본적인 의무들, 부담들이 남성들에게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반면 여성들이 힘든 이유는 그런 시민의 자격에서 이제 배제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냥 성적인 존재라든지 아니면 가정 내에서의 역할이 더 중요한 존재로 여겨지면서 겪는 차별이나 폭력이 있는 것일 텐데요. 그렇게 따지면 사실 여성과 남성이 둘 다 힘들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우리 서로 힘드니까 누가 더 힘든지 불행을 경쟁해야 되는 문제냐? 또는 우리 둘 다 힘들기 때문에 징징대지 말고 그냥 조용히 좀 있자. 이렇게 해야 될 문제냐?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여성이 제대로 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사회를 바꾸는 것이 남성들에게도 그런 남자답게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그 부담을 줄이는 과정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남성에게도 페미니즘 운동이 필요하고 성평등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너무 과격하다, 갈등적이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사실 이런 말은 우리가 노동조합 활동을 하면서 시민들에게 많이 듣는 말이기도 하다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뭐 이제 굳이 막 천막을 치고 농성까지 해야 되냐. 그냥 좋게 좋게 가서 말을 할 수도 있는 거지. 왜 굳이 길을 막아놓고 집회를 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피곤하게 만드냐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 할 수밖에 없는 여러 이유가 있다는 것을 노동조합 활동을 하면서 많이 느껴보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씩 바뀌어가는 현실이 있다는 건데요. 사실 익숙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불편하고 갈등적인 과정은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페미니즘 운동이 너무 과격하고 갈등적이다라고 하는 것도 어느 정도의 불편함은 이 목소리를 더 크게 내고 사회를 바꾸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이기도 하다라는 것인데요.
물론 노동조합 운동이 그렇듯이 페미니즘 운동 안에서도 실제로 운동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천막을 쳐야 할지, 집회를 해야 할지, 1인 시위를 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양한 입장이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 모든 입장이 그냥 다 옳다, 다 해라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토론을 통해서 바꿔가고 더 나은 방식을 만들어가야 될 문제인지, 그냥 이제 바깥에서 팔짱 끼고서 그냥 너무 과격해가지고 나는 저희네 얘기는 듣기도 싫어 라고 할 문제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페미니즘이라는 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노동조합에서 교육공식본부는 지금 페미니즘 교육을 요청을 해서 하고 있는 중이지만 또 많은 노동조합에서 페미니즘 교육을 부담스러워하기도 합니다. 굳이 그런 교육을 했다가 막 누가 이제 우리 이거 문제 있는데요 이런 얘기를 하면 괜히 내부에서 분위기도 안 좋아지고 갈등 조장되고 피곤해진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안 필요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왜냐면 그냥 내가 그런 나쁜 말, 나쁜 행동 그냥 안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나는 성폭력 그런 거 안 하기 때문에 우리 노조에는 그런 교육이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건 페미니즘을 그냥 어떤 고발하는 것 또는 굉장히 이제 내가 그냥 좋게 하면 되는 에티켓 같은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일 텐데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페미니즘이라는 것은 여성이 지금까지 주체적인 시민으로 여겨지지 않았던 현실, 역사를 바꾸려는 이론이자 운동입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나은 세상을 위해서 꼭 필요한 운동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남성이건 여성이건 모두가 다 참여해야 하는 하나의 중요한 운동으로 이해를 해야 한다. 그러니까 내가 이상한 말 안 한다고 알 필요가 없는 것, 그런 것이 절대 아니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노조 활동과 성평등이라는 내용으로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은 이 임금과 고용에서 여성을 차별하는 것이 자본의 이윤 극대화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방식이라는 것이 그동안 증명되어 온 것인데요. 예를 들면 IMF 때 여러 대기업에서 사람을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데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기혼 여성들을 먼저 내보내는 여성 우선 해고를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냥 더 적게 임금을 주고도 쓸 수 있는 여성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이제 좀 더 적은 임금을 줘도 될 것 같은 자리들에는 저임금 비정규직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회사 입장에서는 이제 꿀 빠는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요. 그리고 동시에 돌봄 노동이라는 것도 기존의 여성이 가족 내에서는 그냥 이제 퇴근하고서도 내가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책임을 지고 직장에서도 같이 책임을 지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여성의 몫으로 남겨놓는 것이 비용을 절감하는 일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여성 노동자의 임금이 억제되고 돌봄은 그냥 여성 몫으로 남기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사회가 되게 싸게 돌아가는 데는 도움이 되는 것인데 이게 여성에게는 큰 부담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경제 위기가 평등하지 않다는 것을 가장 이제 피부로 와닿게 느낀 계기가 또 코로나 이번 방역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코로나 시기에 취약 노동자부터 일자리와 소득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코로나가 그 상반기에 가장 크게 확산되어서 영향이 크게 있었던 2020년 4월을 봤을 때는요. 3월부터 해서 굉장히 확산이 심하게 됐었잖아요.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감소가 여성은 29만 명에 달했습니다. 남성이 18만 명이었던 것에 비해서는 굉장히 높은 수치라고 할 수 있죠. 동시에 여성들에게는 온라인으로 수업을 한다 그러고 계약은 자꾸 미룬다고 하면서 가족 돌봄의 부담이 증가했기 때문에도 이제 내가 정말 이 회사에 계속 다녀야 되냐, 다닐 수 있냐를 고민하는 상황이 오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여성들이 많이 있는 직종이 서비스 직종인데요. 서비스 직종의 경우에는 사무직이나
제조업에 비해서 여러 사람들을 대면해서 만나야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 방역이라는 상황에서는, 초유의 상황에서는 위협감을 느낄 수밖에 없고 또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다라는 위협감을 느낄 수도 있는데요. 그런 모든 것이 이제 연결이 되어서 사실상 코로나 위기는 여성에게 굉장히 가혹한 위기로 드러났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렇게 성차별을 통해서 비용을 절감하고 경제 위기에서도 여성들이 더 취약하다면 노동조합이 그런 여성들의 현실을 더 제대로 알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로서 이제 사회적인 역할을 해야 될 텐데요. 노동조합은 어떤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왼쪽에 있는 여러 사례들은 제가 요즘 노동조합에서 페미니즘 교육 요청이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노동조합 이제 간부들에게 이제 설문을 한번 해봤어요. 어떨 때 노동조합의 페미니즘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어떤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물어봤는데 이런 사례들을 많이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 농성투쟁을 하는 중에도 이제 농성투쟁하면 같이 이제 생활을 하게 되는, 긴 시간을 보내야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럴 때에도 밥하고 청소하고 하는 건 당연히 여성 조합원들이 하는, 그럴 때 되게 답답함을 느낀다라는 이야기를 해준 거고요. 그리고 집회 같은데 여자가 오면 와, 막 분위기가 산다, 너무 화사하다 이런 식으로 성별 고정관념에 따른 칭찬이 이제 노동조합 내에서도 여전히 굉장히 많다는 것, 그리고 등등등 다양한 상황들을 봤을 때 사실은 노동조합이 그렇게 성차별과 성폭력 문제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바꿔나가는 주체가 되고 있지는 못하다고도 할 수 있겠죠. 실제로 노동조합의 역사에서 보면 이제 여자들은 그냥 집에 가고 남자들이 가족을 부양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임금을 올리면 훨씬 더 좋은 거 아니야? 이런 입장을 노동조합이 취한 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노동조합 간부의 성폭력 사건이 폭로됐을 때 근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정부와 회사에 맞서 싸우고 있는데 이런 중요한 간부의 성폭력이 이야기되면 우리에게 해가 될 수도 있다. 그냥 묻고 넘어가자라고 성폭력을 은폐하는 역할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성폭력, 성차별 문제에서 그냥 자유로운 조직이 아니라 끊임없이 스스로를 성찰하고 바꿔나가야 되는 조직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왜냐하면 노동조합은 지금보다 더 나은 사회를 위해서 함께 모여서 싸우는 조직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거에 걸맞게 이제 여성 차별과 폭력의 문제에 대해서도 제대로 인식하고 노동조합 간부이자 조합원이라면 나부터도 이런 행동을 좀 하지 않는 모습을 보일 때 이제 주변 사람들로부터도 정말 노동조합이 한국 사회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중요한 조직이구나 라는 인식을 확산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교육공무직 본부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노동조합이 페미니즘 운동, 이제 성차별, 성폭력의 문제에 맞서는 운동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교육공무직 본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궁금해서 그 공공운수노조 조합원 중에 여성 조합원이 얼마나 되나 이거를 한번 알아봤거든요. 근데 공공운수노조의 현재 조합원이 24만 명 정도인데요. 그 중에 여성 조합원은 7만 7천 명, 그러니까 3분의 1 정도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3분의 1 중에 절반 정도 되는 숫자가 또 교육공무직 본부의 조합원들인데요. 그랬을 때는 사실 공공운수노조 내에 교육공무직 본부만큼 크고 여성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잘 낼 수 있는 노동조합은 아직까지는 없다. 앞으로는 더 많아져야 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교육공무직 본부는 대규모 여성 노동조합이고요. 그리고 전국 곳곳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얘기를 들어보면 교육공무직 본부에서 이제 노조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내가 원래는 결혼하고
이제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아이를 보다가 아이가 조금 더 크면서 이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하고 찾으면서 이런 학교에서 일을 하게 됐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는 것은 대부분의 조합원들이 또 이런 경력 단절 여성으로서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비정규직으로 학교에서 여러 일을 겪으면서 비정규직의 현실을 이해하고 있는 조합원 간부들이 많기도 합니다. 따라서 한국 사회의 여성 노동자들, 아직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는, 않고 있는 수많은 여성 노동자들의 현실을 굉장히 잘 알고 있고 이미 경험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조직되고 투쟁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노하우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조직이 교육공직본부라는 면에서 민주노총을 바꾸고 또 민주노총 바깥에 있는 여러 여성 노동자들을 만나는 데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교육공무직 조합원들이 대부분 여성이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이 교육공무직 조합원들이 하고 있는 노동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전체 여성들의 삶과 너무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여성들이 사회생활을 계속 꾸준히 잘 하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제대로 된 돌봄을 제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제 과거에는 당연히 집집마다 엄마들이 다 도시락 싸고, 심지어 막 고등학생은 막 도시락을 2개를 싸가지고 보내고, 이렇게까지 했던 일을 지금은 급식실에서 이 전체 수많은 아이들의 식사를 같이 해결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방과 후에는 또 애들끼리 엄마의 돌봄 하에서 놀아야 되는 그런 현실도 방과 후 교실이 생기면서 많이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건 이 학교와 사회가 점점 더 이런 돌봄을 책임지는 추세로 한국 사회도 가고 있다라는 뜻인데요. 그게 여성 전체의 권리를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겠죠. 그렇지만 그 과정이 우리 모두 알다시피 사회가 그 책임을 잘 지는 과정이었다고 말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도 이걸 그냥 비정규직으로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사람을 뽑아다가 쓰고 제대로 된 직제도 마련하지 않고 임금 체계도 마련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운영을 해왔다는 건 정말 돌봄 노동을 한국 사회가 제대로 책임을 지는, 믿고 맡길 수 있는 방식으로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그냥 돈도 별로 없는데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니까 해온 것이 그동안의 역사였고 우리의 투쟁으로 조금씩 그 현실이 바뀌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그런 운동이 앞으로도 더 큰 목표를 가지고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이 돌봄 노동자들의 처우가 개선되는 그 과정이 사실은 모든 여성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양질의 돌봄 노동을 제공하는 그 과정과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투쟁 자체가 사실은 사회의 전체 여성들의 삶과 맞닿아 있고 그 여성들의 권리를 위해서도 우리가 그러면 우리의 일터를, 노동을 어떻게 바꿔갈 수 있을지, 어떻게 더 나은 돌봄을 제공하는 사회로 한국 사회가 나아갈지에 대해서 교육공무직본부가 앞으로 고민하고 실천해야 할 바가 아주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 교육을 계기로 그런 고민을 많이 주변에 있는 간부 조합원들과 나눌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교육은 여기까지가 끝이고요. 말씀드린 대로 교육공무직본부가 여성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설 수 있도록 그런 고민과 실천을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교육이 도움이 될 수 있었다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